안녕하세요. In Distant Distance의 장현종, 김승민입니다. 저희의 제목은 콜론이 있는 부분을 붙여 부르냐, 끊어 부르냐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In distant distance, 먼 거리에 있으면서도 in distant distance, 멀지 않은 거리인 것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친구나 애인, 가족이 없는 완전히 고독한 삶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삶의 터전을 내버려두고 항상 새로운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과 유대, 그리고 미지의 영역에 대한 개척, 이런 인간의 모순되는 두 본능은 인류사에 걸쳐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단절을 극복하고자 동시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고자 지난 수만 년 동안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저 위로 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은 우리를 마침내 신앙의 시대의 문턱으로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주를 개척하여 인류의 면을 점점 넓혀갈수록 인류의 개별 구성원들인 우리는 서로에게서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화성의 기지에서 근무하기 위해 떠난 아버지, 새로운 행성을 찾기 위해 신우주 탐사선에 탑승한 오랜 친구,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다가올 미래에는 우리 사이에 엄청난 공간적 단절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껏 개척해낸 저 넓은 우주는 소통의 한계로 인해 다시 수십억 개의 소우주 쪼개지고 말 것입니다. 즉, 신앙의 시대는 곧 상실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상실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우주 공간의 크기는 기존의 음성이나 영상 등이 뒷받침해줄 수 있는 스케일을 뛰어넘어 압도적으로 커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시대에 걸맞는 더욱 구체적이고 완결성 높은 통신수단이 요구되는 이유고요. 따라서 저희는 우주를 두고 떨어진 사람들을 이어줄 새로운 통신 방법으로서 홀로그램 기술을 제안합니다. 심우주 통신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빛의 속도라는 물리적 한계인데요. 그 어떤 최첨단의 통신 방식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지구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그 거리에 비례한 통신 지연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우주를 4개의 영역으로 분류를 하여 각 부분에서 발생하는 딜레이의 수준에 대응하는 홀로그램 통신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의미의 통신은 정보의 교신만이 아닌 정보의 저장 및 생성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지구를 떠나기 전 그 사람의 음성 정보와 행동 습관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그리웠던 이의 모습을 홀로그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통신이 이루어지는 가까운 거리의 지점과는 다르게 달 궤도가 멀어지는 지점부터는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할 정도의 딜레이가 생기게 되고 이 명왕성을 지나면서는 지연된 통신조차 몇 년이나 걸리게 됩니다. 그보다 먼 곳에서는 인간의 시간 스케일 내에서는 사실상 통신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이에 대응되는 통신 솔루션이 영역별로 실현되는 구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딜레이가 짧은 영역에서는 서로에게 보여질 자신의 홀로그램을 시간차를 두고 서로에게 학습시켜서 이런 방식으로 딜레이를 보완합니다. 이조차도 힘들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남기고 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홀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떠난 이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매우 먼 곳에서는 이 데이터가 업스케일링을 통해 추모의 용도로 활용됩니다. 홀로그램은 간단한 인사말, 평소에 했을 법한 농담, 그리고 미리 녹음된 영상 편지 등을 전달함으로써 두 사람 간에 떨어진 아득한 물리적 거리를 심리적 거리로 치환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구상의 한 건물의 규모로 줄여냅니다. 이처럼 심우주 통신에 있어서 데이터의 저장은 교신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는데요. 저희는 데이터 캐비닛을 그저 기술적인 것으로 치부하여 숨기지 않고 그것이 저장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상징할 수 있도록 건축적 요소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주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사람들을 위한 통신 및 추모 시설은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문제의식의 보편성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제안하는 공간은 지구상 어디에나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악산은 필연적으로 다가올 이별의 상황을 특별하면서도 현실감 있게 조명하기 적합한 사이트라고 느꼈습니다. 아래로는 서울의 도시, 그리고 위로는 넓게 펼쳐진 하늘에서 떠난 이와 한 발짝 가까워져 그들과 소통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는 이들과 멀리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We feel distant.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기 위해 이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이 시설은 크게 실시간으로 통신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하기 위한 통신 홀로그램과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홀로그램과는 수군관의 오른쪽에 수평적으로 배치해 있어 접근하기 쉽고 방문객들로 하여금 가벼운 마음으로 줍니다. 반면에 추모시설은 수군관의 밑에 위치해 수직적인 움직임으로 공간의 전환을 가능하게 주며 방문객들을 보다 무겁고 고요한 마음을 줍니다. 여기서 물의 사용을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데, 이 고요하고 잔잔한 물은 죽음의 공허함을, 때로는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의 설렘, 때로는 기술적인 용도로 활용됩니다. 먼저 홀로그램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연락이 가능한 그리운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보다 설렘이 넘칩니다. 지나가게 되는 공간은 수공간 옆 테라스와 로비 공간인데요.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의 설렘을 담아내는 활기 있는 공간입니다. 설렘이 가득한 공간에서 이제 만남을 시작합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홀로그램관은 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개인 홀로그램관과 공동 홀로그램관으로 나눠 설계했습니다. 개인은 저 위에 있는데요. 플랜상은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해 동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미지인 공동 홀로그램은 하나의 광장처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이 디자인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기술인 홀로그램, 그리고 홀로그래피에서 시작을 합니다. 홀로그래피 기술을 이용한 통신이 같은 시공간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같은 형태를 가진 홀로그램 모듈이 우주와 지구에 각각 배치되어야 하며 사람의 인식과 투영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투영면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3개의 레이어로 홀로그램, 이 이미지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세 레이어에 의해 하나의 빛이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 및 재생할 수 있어 복잡한 사람의 형태와 동작을 재현해냅니다. 홀로그래피 기술이 공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가장 큰 요소로 상이 사람에게 가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즉, 한 사람이 하나의 투영면으로부터 가려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인원수와 투영면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그 투영면의 기술을 탐구해 보던 중 4개의 투영면으로 이루어진 공간 안에 8명을 초과하게 되면 4개의 투영면으로 이루어진 공간 안에 투영면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지 모든 사람의 인식과 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4개의 투영면으로 이루어진 공간 안에는 최대 8명이 들어갈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공동 홀로그램관을 설계했습니다. 이제 추모를 하기 위해 수공간에서 지하로 내려오게 되면 일렬로 나열된 묵직한 데이터 캐비닛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빛조차 도달하지 못하는 저 멀리 떨어진 자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의 비석으로서 이 길을 지나가며 떠나간 이들의 삶을 되짚어 봅니다. 천천히 그 기억을. 이 데이터 캐비닛이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냉각 방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기체보다 열 전달률이 높고 폐열을 활용하기 쉬운 액침 냉각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반도체 칩을 비전도성 액체에 담아서 반도체 칩에서 나오는 열이 비전도성 액체를 만나서 생기는 이 기포가 차가운 냉각수가 흐르는 파이프에 만나서 응결해서 이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액침 냉각 방식의 주된 요소인 데이터 캐비닛 가운데 하나의 건축적인 요소로도 재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 캐비닛은 지구에 생활하던 떠난 이들의 삶을 하나의 비석, 메모리얼로서 지구상의 위치, 특정한 위치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은 수공간을 지나 방문객들에게 각자의 심리에 따라서 다른 경험을 선사하게 되는데, 그리고 마침내 그 물은 냉각수 파이프로 흘러들어가서 기술적인 역할로 순환을 마무리지게 됩니다. 데이터 캐비닛 속을 지나면 점점 떠난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떠난 이들의 기억을 떨어지는 물소리와 함께 기억을 하고, 떠난 이들이 지구에 남긴 삶의 모습을 그대로 홀로그램으로 상영되는 모습을 보며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여정이 끝이 납니다.
에도 공간의 시선이 저 하늘, 너무 우주에 있어 떠난 이들 과의 내면의 깊은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때로는 고향 속에, 때로는 우렁찬 물소리와 함께 지구에 남아있는 떠난 이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는 느낍니다. 그들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발표를 마무리시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가족, 친구, 애인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내는 프로젝트입니다. 같은 시공간의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떠나간 이들은 기억 속에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We felt distant. Now we feel indistant.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중요한 그 쟁점, 이 프로젝트도 그 역시나 그 서정적인 부분에 대한 그 정서적인 부분에 관한 게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 우주여행이라는 거가 가져올 수 있는 그 고립감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됐는데, 그 거리에 따른 그 딜레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딥러닝이라는 매개체를 넣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되게 궁금했었던 부분이 그러면 그 딥러닝은 어느 지점까지를 가지고 계속 진화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시나리오잖아요. 그 누군가 떠났다. 이제 그 살아있는 사람이죠. 예, 우주여행하고 이제 뭐 화성 너머로 갈 때부터는 그 딜레이를 이 그 딥러닝이 이 사람의 행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실제 상황을 계속 재현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그거랑 그 다음에 그 뭐 광속 예를 들면 여행이 가능해져서 그 다른 지점으로 가는데 그게 굉장히 먼 거리로 갔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통신 자체가 리얼타임 통신은 불가능한 거면 얘는 그 다음부터 사실은 죽지 않았죠. 여전히 살아있지만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지점으로 간 거를 이제 건으로 지금 해석을 했지만은 실제 동일한 시간대에서는 살아있는 그 사람의 우리는 생존을 경험하는 걸로, 그러니까 추모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생존을 계속 하고 있다고 느껴야 되는 건지. 그럼 그 이후에, 그래서 저한테 계속 챌린징했던 거는 여기에 추모라는 개념이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게 일단 되게 챌린징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같은 데서 시작한 건데 잊혀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떠나간 사람도 실존적으로는 외롭지만 어쨌든 반대급부적으로 그 우주선 안에서 가족하고 계속 리얼타임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식의 사실감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이 거기도 적용이 돼야 될 거고 여기도 적용이 돼야 될 거고,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저 특별한 장소에 가야 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구축한 건축적인 환경 안에 가야지 더 느낄 수 있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 홀로그램이라는 그 방식 자체를 재현할 수 있는 시설의 한정적인 프로토타입이 여기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건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어요. 네. 첫 번째로 주신 질문 같은 경우 이게 되게 윤리적이면서도 어려운 주제인데, 그래서 저희도 되게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홀로그램으로 생성된 사람은 사실 그 사람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 기반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생성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상속에 관한 유언을 남긴다거나 아니면 뭐 평소에 그 사람이 하지 않을 법한 뭐 충격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하면 이런 홀로그램이 사실은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계속 기억하기 위한 용도인데 오히려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고, 그래서 경계선이 어디일까까지 생각을 해보다가 일단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가기에는 그 점진적으로 저희가 이제 근미래에서 조금씩 개척을 해나갈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보를 주고받는데 한 몇 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년, 뭐 10만 년이 지나면 아예 연락이 끊기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스펙트럼에 따라서 홀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뭐 업데이트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아니면 내가 이런 홀로그램을 들었는데 뭐 편지로 쓸 수도 있겠죠. 나중에 온 그런 전통적인 통신 방법에 의해서 뭐 홀로그램이 뭐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오해뿐이고 뭐 이럴 수도 있다. 그렇게 여전히 전통적인 통신의 그런 방법은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계속 교정해 나가는 게 사실 딥러닝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얼마나 이거를 존중할 수 있냐, 그거는 진짜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이게 좀 건축에서 벗어나서 윤리적인 고려가 많이 필요하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끼리. 네. 그러나 이제 그 홀로그램과 관련된 실시간 통신을 계속 주장을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지금껏 나온 그 전통적인 이제 통신 방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 전화가 될 수도 있고 줌일 수도 있고요. 그게 항상 저희에게는 아쉬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동작이 있고 표정이 있고 약간 말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으로도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실시간으로 같은 공간에. 그게 바로 홀로그램 모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그 이미지 보면은 이 홀웨이, 아니 그거네요. 예. 그 다음. 아니요. 다음. 아니 전이 아니라 앞으로 다음이죠. 예. 그 다음. 하나 더. 예. 그 보면은 지금 거기에 있는 이미지들이 좀 홀로그램이라는 개념으로 놓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홀로그램을 기대했을 때는 사실 3차원 공간상의 그 실제적인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술이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 프레임의 의미는 뭘까요? 저렇게 액자처럼 돼 있는데 있어야 되는 거는. 이곳은 이제 추모랑 관련된 시설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연락이 닿지 않는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그 사람 자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홀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다만 저희가 그 4개의 구간을 나눴을 때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 그 건축가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딥러닝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한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음 아니면 점점 멀리 떨어진 사람들일수록 실시간으로 연락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그냥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 살아생전에 있던 그런 모습들만 담아낼 수 있는 형태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부분을 보시면 실제로 홀로그램이 3D로 구현되어 있는 장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멀어질수록 저희가 좀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 건 맞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은 저렇게 2D로 구현을 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렇게 뿌옇게 생긴 사람들이 홀로그램이죠. 저기서 그럼 3명 중에 우측에 있는 여성분이 홀로그램이라는 네, 건가요? 그러고 이제 실질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거리를 갔다고 생각했을 때는 일단 죽음으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거고, 그때는 저 방식이 아니라 그 프레임 안에 일단은 들어가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서도 저 뒤에 두 분이 걸어오는 것 중에 왼쪽에 있는 분이 홀로그램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거리의 문제와 그다음에 그 거리의 문제와 그것에 맞닥뜨려 있는 그 당사자와 그다음에 가족들 간의 관계라는 거는 사실 되게 그 기술로 얘기하는 지점에서 놓치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정서적인 부분의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좋은 그 아젠다를 만드신 것 같고, 여전히 하나 궁금한 거는 저기를 꼭 가야지만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장소적인
꼭 북악산이든 어디든 그거는 상관없는 건 알겠는데 시설의 개념은 저렇게 재현하기 위해서는 그 벽하고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리적인 세팅이 필요하다고 일단 전제를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리고 그게 있는데 가야지만 되는 거고. 집에서는 이제 뭐 만날 수는 없는 거고. 집에서는 뭐 1대1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오직 이 활동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짜여진 그런 공간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명 대 여러 명이 함께 막 와글와글한 분위기 속에서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빙앱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인간의 발전과 함께 따라오며 인류의 생존과 지구의 과포화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환경 문제로 해수면 상승과 해양 오염이 자주 언급됐습니다. 생태계 파괴와 해수면 상승은 결국 인간이 정착하여 생활하는 땅을 줄입니다.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는 더 증가하고 있어 지구의 과포화는 더욱 가속될 것입니다. 저희는 버려진 것을 통해 기회를 포착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삶과 정착지마저 빼앗는 해양 쓰레기를 활용하여 생태계를 복구하고 지구의 과포화 속도를 늦추며 바다 위에서의 새로운 삶의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인간이 생활하는 영역인 이상 쓰레기는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구시대 이후의 우주항해 시대에서도 쓰레기로 인한 문제와 과포화 상태는 그 시기만 모를 뿐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줍는 것은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거미줄 섬유를 사용하고자 했는데요. 쓰레기를 줍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거미줄 섬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미줄 섬유는 계속 연구 중인 신소재 중 하나로 탄성과 진동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큰 충격력에 손상되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어 더 발전된 기술이 된다면 더 극한의 상황인 우주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파괴 에너지가 높아 다른 재료보다 인성도 좋을 뿐만 아니라 첨가되는 다른 단백질의 종류와 그 양에 따라 세부 특성과 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미줄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 압축재 등의 다양한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선으로 뽑아 사용할 수 있어 3D 프린터로 거미줄 섬유를 출력한다면 구조체를 용이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미줄 섬유를 그물 구조로 만들어 해양 쓰레기를 모으고자 했습니다. 새롭게 삶의 털을 잡고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모듈의 확장성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정다면체를 사용하여 간단하고 반복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의 확장을 위해 모서리가 아닌 꼭지점끼리 연결하며 확장합니다. 정다면체 중 꼭지점이 가장 많은 정십이면체를 채택하였고 꼭지점끼리 연결하며 확장을 하기 위해 중심으로부터 각 꼭지점으로 향하는 벡터 값을 추가했습니다. 추가한 벡터 값과 각 꼭지점이 맞닿는 3개의 모서리를 통해 가장 기본적인 테트라포드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정십이면체 군집은 20개의 테트라포드로 구성이 됩니다. 방사형 구조는 일부 손상 시 쉽게 수리가 가능합니다. 테트라포드 모듈은 3D 방사형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손상된다면 쉽게 수리가 가능합니다. 테트라포드 모듈은 고정부재 그리고 가변부재, 그물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정부재는 거미줄 섬유 소재의 강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자리의 4개의 원, 그리고 원과 모듈의 중심을 잇는 선 부재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부재는 쓰레기를 모을 때 테트라포드 형태가 뒤틀리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줍니다. 가변적인 부재는 모듈의 중심에서 그물 구조의 중앙점을 잡아주는 부재로 최대의 탄성값이 달라 늘어나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 때문에 수집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테트라포드의 모듈의 형태가 바뀝니다. 쓰레기를 모은 후 연결 모듈로 입구를 막습니다. 연결 모듈은 요철 형태로 거미줄 섬유 막대가 박혀있는 것과 이를 결합하는 모듈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스크류 방식으로 연결 모듈과 본 모듈을 결합시킵니다. 그리고 본 모듈끼리 결합시킨 후 거미줄 섬유로 감싸 구조를 보강합니다. 테트라포드 모듈은 정십이면체를 이루지 않고 테트라포드 모듈만으로도 확장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부피의 모듈을 활용함으로써 다채로운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4개의 원을 거미줄 섬유로 연결하여 거미줄 그물을 만듭니다. 쓰레기가 들어갈 원을 제외한 부분은 막고 막지 않은 부분을 그물과 배 두 척과 연결합니다. 배로 모듈을 끌며 자연스럽게 쓰레기는 그물 안으로 모이게 되고 이는 다시 모듈로 들어가 모듈을 채우게 됩니다. 거미줄은 힘을 받으면 기계적 특성이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모으면서 그물 구조는 더욱 단단해지고 구조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수거 가능한 쓰레기는 주로 해수면 부근에 위치합니다. 그물에는 부표들이 달려있어 해양 표면에 위치하며 쓰레기 수거 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동력을 사용해 쓰레기를 모을 수 있고 강하류의 모듈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모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한강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강의 흐름으로 인해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해류로 인해 태평양의 거대한 쓰레기 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다에는 해류로 인한 거대한 쓰레기 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해류를 이용하고 강의 흐름을 이용한다면 동력 없이도 쉽게 쓰레기를 모을 수 있습니다. 해류로 인해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모듈들은 서로 연결되며 수평적으로 뻗어나가고 수직적으로도 이어져 도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현재 살아가는 도시를 분석하여 모듈과 비교함으로써 도시 규모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와 모듈이 필요한지, 더 나아가 어느 정도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뭄바이에서의 4가지 구역의 유형을 기준으로 각 구역별 전체 연면적, 거주자 수, 오픈스페이스 면적, 그리고 공공 오픈스페이스를 다중 측정 모델링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4가지 구역의 유형이 모여 이룬 도시를 수치화하고 이를 정시비면체 모듈과 비교했습니다.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모듈에서 가장 크고 넓고 평평한 바닥판의 크기를 하나의 블록 규모인 1000제곱미터로 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모듈의 스케일을 정했습니다. 정시비면체 하나의 모듈에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면적은 약 1340제곱미터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층과 공간을 구성하게 된다면 더 많은 면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 기준의 모듈과 수치화한 도시를 비교하면 도시를 만드는 데 총 정시비면체 모듈이 77개 사용되고 도시 단위당 쓰레기가 최소 28만 4천 세제곱미터, 최대는 71만 9,180 세제곱미터 정도까지도 수거가 됩니다. 연간 수생 환경으로 유입되는 2,400만 톤에서 3,5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양만 고려해도 매년 약 12만 2,850개 정도의 작은 도시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듈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곳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 떠있기도 하고 암석 등의 정지되어 있는 곳에 정착하여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거미줄 섬유는 친환경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바다에 잠긴 모듈은 수생식물들의 새로운 놀이터이자 서식처로 역할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와 거미줄 섬유를 이용해 만든 단단한 구조는 사람이 생활하는 하나의 공간 단위가 됩니다. 거미줄 섬유는 적층식이 아닌 3차원적인 공간을 움직이고 구조체를 엮어가며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이용해 자유로운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모듈들이 모여 만들어진 공간의 모습들입니다. 인공위성 등 우주 시설들은 다양하게
쓰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다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사용한다면 우주에서의 새로운 우주 항해 시대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처음에 그 시작의 지점이 그 항해 시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고 나왔잖아요. 그 바다에 대한 환경에 대한 얘기를 시작으로 우주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약간 순서상의 역순을 좀 취하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이제 둘 다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이 생활하는 곳이면은 쓰레기는 어디든 이제 생성되니까 두 개 동시에 생각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우주에서의 쓰레기는 우주에서 모은다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지구에 있는 쓰레기를 거기다 넣어서 우주로 보낸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우주에서는 또 우주에서의 쓰레기를 모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작게 표현되긴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또 우주에서는 배가 아닌 또 다른 이동 수단이 우주를 끌고 가면서 쓰레기를 모으게 되고 네, 그렇게 됩니다. 현재 지금 밑에 보이는 이제 이미지가 그 다른 이제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미지인데 그 현재 지구 상공에 떠 있는 우주 쓰레기 부스러기들이나 아니면은 그 인공위성들 그런 것들이 이제 모델링이 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정도인데 이제 쓰레기가 있고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우주 시설들이 위로 나가게 되면은 또 과부하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고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두 개 바다 환경에서의 쓰레기를 모으는 방법하고 우주에서 쓰레기를 모으는 방법은 그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모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겠죠. 왜냐면 그 엄청난 속도로 그 회전을 하고 있는 그 쓰레기 자체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를 포집을 해야 되는 개념일 테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일단 바다에서의 관계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그 모인 것들은 그 안에서 정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포집한 거를 바다에서 포집한 거는 그냥 거기서 그 구조체의 일부로 그냥 고착화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착되는 게 맞습니다. 쓰레기는 이 하나의 모듈 안에 머무르며 이 모듈은 쓰레기를 해결하고 쓰레기도 이 모듈 안에 갇혀지게 되면서 바다 오염을 점점 줄여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썩지 않을 것들이잖아요. 그 모아진 것들이 대부분 다 플라스틱 개념일 테니까 이제 썩지 않는 것들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걸로 구조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저 안에 테트라포트 안에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이루어진 다면체 구조의 속성을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그 공간적인 구조를 형성한다는 거죠. 네. 아까 그 단면이 이 테트라포트의 조인트 부분을 커팅한 건가? 약간 여기 좀 헷갈려가지고 네. 실제로 공간으로도 그 내부를 쓴다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다이어그램은 여기 네, 정치비면체를 삼천. 이루는 구조들만 안에 쓰레기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공간을 만드는 그런 거미줄 섬유는 안에 쓰레기가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옵션이 두 개가 있었네요. 네. 구조 사이를 판으로 연결하는 개념으로 공간을 하거나 아니면 3차원적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하거나 그래서 투시도는 좌측 거구나. 네, 맞아요. 좌측의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네. 저기 사이즈가 아까 57,000 정도 단변 길이가 57,000mm였나? 네, 여기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57,850. 네. 음. 하나를 약간 작은 구역 정도의 사이즈를 생각했어서 57. 정시비면체를 모으게 되면은 저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것들이 모여서 저게 57.8km.
그럼 그 시나리오 상에서 시나리오 상에서 아까 그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그 해류랑 그런 거에 따라서 해양 오염물들이 일정한 지점으로 수렴된다는 거죠. 네. 그 바다를 떠돌다가도 결국은 모이는 지점이 아까 그 미국 서부 해안 쪽에 있는 태평양 연안에 모이는 걸로 보였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 말고도 이제 해류 때문에 쓰레기 섬이 거대하게 생기는 구간들이 바다에 거의 한두 개 정도씩 크게 모이게. 그러니까 쓰레기 섬이 생기는 데가 그러면은 그 해류나 이런 거 영향으로 어느 정도는 그 구역이라고 하기보다도 그 좌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쓰레기 섬이라는 것도 유엔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네. 그러니까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게 해양 내에서 그런 지점들이 그런 섬의 규모로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나요? 아니면은 정말 압도적으로 우리가 물론 거기 사람이 올라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섬은 아니지만 그 모여있는 그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게 그 태평양의 그 지점의 하나인 건가? 아니면은 몇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태평양이 이제 가장 크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태평양 섬을 언급한 이유는 이제 저희와 가까운 서울에서 쓰레기를 버렸을 때 이게 한강으로 흘러간다면 어디로 흘러갔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태평양 섬을 언급했던 거고 이제 만약에 다른 대륙이나 지역으로 가게 되면 태평양의 쓰레기 섬이 아닌 다른 해역의 쓰레기 섬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루트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디냐에 따라서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도 다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약간 파란색 배경의 세계지도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시뮬레이션은 이제 전 세계 바다에 동시에 쓰레기나 이런 물질을 떨어뜨렸을 때 해류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시뮬레이션인데요. 그걸 보면은 세계에 동시에 아무데나 뿌려도 결국 해류 때문에 그런 구간들로 모이게 되고 각 바다에 한두 개 정도의 큰 쓰레기 섬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루트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그 쓰레기 섬에서 구축을 한 걸까요? 아니면 그 쓰레기 섬에 가기 전에 그 중간 단계에서 포집을 해서 다른 지점에 군락을 만들어야 되는 걸까요? 저희가 생각한 방식이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그런 쓰레기 섬이나 떠다니는 것들을 배를 사용하여 그물로 포집해서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 방식은 쓰레기 섬으로 가기 전에 이 해류나 강의 흐름 때문에 쓰레기 섬으로 가게 되는 과정의 쓰레기들을 그런 해류나 강의 흐름을 이용한 위치에다가 둠으로써 쓰레기를 동력 없이 모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상은 잘 보셨나요? 네,
모델링 한 걸로 영상을 만든 게 처음이라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후 발표를 맡은 김인기입니다. 생물학적 로봇으로 도시 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 BR/UR 시스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적 특이점을 처음으로 언급한 폰 노이만은 폰 노이만 탐사선이라는 특이한 탐사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본 탐사선은 아주 작은 크기로 자가 복제가 가능하며 지수함수와 같은 폭발적 개체수 증가를 통해 스스로 우주를 탐사하고 조사하는 등 우주 개척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상한 탐사선입니다. 언뜻 보면 허무맹랑할 것 같은 이야기인데요. MIT의 한 연구소에서 진행한 자기복제 로봇에 관한 연구로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본 연구진들은 기존의 모듈 로봇 시스템의 자기복제와 하이어라키나 등 더 큰 로봇으로의 결합, 이 두 가지 개념을 더해 생물학적인 자기복제 로봇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평면 유닛으로 입체적인 복셀 유닛을 만들고 복셀 사이사이에 회전과 고정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액세서리를 통해 로봇을 완성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로봇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 생물학적 자기복제 로봇이 우주 개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최소한의 생물학적 로봇을 로켓에 실어 우주로 보내면 앞에서 보셨던 영상처럼 도착한 행성 혹은 천체의 재료로 복셀을 만들고 이 복셀을 통해 로봇을 만들어 자가 증식하거나 건축물의 구조체를 건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인간이 활동하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서 인간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구의 변화와 수요에 맞춰 공간을 편집하는 유연한 도시의 모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휴먼 스케일과 건축 스케일에 맞는 로봇 유닛을 디자인한 후 유연한 도시의 중심에서 로봇을 관리, 생산, 보관하는 타워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타워 주변의 여러 유형의 건물의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시스템의 적용이 도시적 측면에 끼치는 영향을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유연한 도시의 사이트로 정한 곳은 목포의 구도심 목원동 인근입니다. 지도에서 가장 왼쪽 부분인데요. 목포는 계획도시로 시작되었고 한때 인구 증가를 겪었지만 해방 직후 이래로 큰 성장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94년 가운데 부분의 하당 신도시 건설과 2005년 오른쪽 부분의 남학 신도시 건설 이후 구도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오른쪽, 동쪽을 향해 유출되면서 심각한 쇠퇴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포의 구도심인 목원동 일대를 축소도시로 정의하고 인구 감소, 교육 인프라 대응 부족, 도심의 상주 인구가 줄어드는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특히 목원동 중심에 위치한 유일한 고층 타워인 목포 트윈타워를 시스템의 중심으로 설정하여 도시 전반에 시스템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양한 도시적 변화를 상상하기 위해 타워 이외에 4가지 건물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로봇을 구성하는 유닛 디자인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대략 120mm 정도인 평면 삼각형 유닛 A 한 종류만을 사용하여 결합 방식에 따라 6팔면체 B와 정팔면체 C 복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와 C는 각각 건축 구조체와 로봇을 구성하는 뼈대가 되며 두 복셀 모두 전 방향으로 무한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D에서 I는 앞서 언급한 액세서리와 같은 기능입니다. 복셀을 연결하는 관절 유닛 D, 복셀을 옮겨다니며 고정을 도와주는 미니 로봇 E, 이동을 담당하는 2가지 바퀴 유닛 FG, 기존의 빈집을 철거하고 복제를 위한 자원 채굴을 도와주는 채굴 유닛 H, 복셀에 붙어 내부를 보호하는 패널 유닛 I 또한 복셀에 맞춰 제작하였습니다. 제작한 유닛들은 여러 조합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이 될 수 있는데요. 보이시는 표와 같이 수행 기능에 따라 조합에 참여하는 유닛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왼쪽 사진은 스스로 이동하며 채굴을 진행하는 로봇이고 오른쪽은 복셀 구조체에 붙어 또 다른 복셀을 쌓는 팔 형태의 로봇입니다. 유닛과 로봇을 통한 모듈화가 가능해졌지만 MIT 연구에서 언급했듯 생물학적 로봇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2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복제를 통한 무인화입니다. 로봇은 중앙 타워에서 생성된 유닛들로 자신과 똑같은 로봇을 조립하여 자가 복제를 합니다. 조립 위치와 복제 횟수는 중앙 타워의 알고리즘 명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하이어라키 위계입니다. 그림처럼 힘은 약하지만 생산 속도는 빠른 1단 로봇과 생산 속도는 느리지만 힘은 강한 3단 로봇 등 다양한 위계의 로봇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표하는 건물의 크기와 모양에 맞게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로봇들은 타워와 도시 사이를 오가며 인구수에 맞게 도시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기간,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기간에는 타워에서 생산된 유닛으로 로봇을 만들고 안 쓰는 건물 혹은 자연에서 자원을 채굴하여 주거 공간을 생성합니다. 반면 인구가 감소하는 기간, 주황색으로 표시된 기간에는
필요 없어진 로봇들을 분해하여 타워의 유닛의 형태로 저장하기도 하고 버려진 빈집을 스스로 철거하며 도시 경관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인구 및 수요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필요한 유닛의 양을 추정한 그래프인데요. 검은색 선이 인구수고 나머지 누적 그래프가 필요 로봇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구의 변화 정도가 클 때 유닛과 로봇이 많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에 대응하여 변하는 로봇 수요만큼 로봇 관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인 타워 또한 인구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목포 트윈타워의 구조체만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을 복셀 유닛으로 채웠는데요. 인구 변화량이 적은 T1과 T2 시점에서는 로봇 수요가 적기 때문에 로봇의 공간으로 쓰이는 파란색 공간의 넓이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반면 절대적인 인구수가 많은 T2와 T4 시점에서는 인간의 주거 공간으로 쓰이는 흰색 공간의 면적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워의 외관 또한 비슷한 형태를 가집니다. 인간 거주지 수요가 적은 T1과 T3 시점에서는 흰색 공간의 면적이 작고 로봇 공간이 많이 필요한 T3와 T4 시점에서는 파란색 공간의 면적이 커집니다. 앞선 두 화면에서는 완전한 곡면으로 타워의 형태를 표현했는데요. 실제 타워의 모습은 이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슬라브가 비치는 부분이 거주 공간이고 불투명한 그물 같은 공간이 로봇 공간입니다. 나아가 파사드 또한 거주자의 취향에 맞게 변할 수 있습니다. 복셀에 붙이는 패널을 창의 역할을 하는 유리 패널을 붙이느냐, 단열을 위한 외부 마감재 패널을 붙이느냐, 실내 인테리어 마감 패널을 붙이느냐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설비들 또한 복셀 안에 위치시켰고 디퓨저 등과 결합시켜 기능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타워 주변 건물들의 모습입니다. 왼쪽 라인 드로잉처럼 파란 선의 단층짜리 전통주택에 검은색 형태처럼 복셀을 쌓아 레노베이션 했습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빈집일지라도 소유자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처분하지 않고 관리에 어려움을 핑계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선정하였습니다. 수직 확장을 통해 연면적을 넓혀 주택 활용 동기를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목포 젊음의 거리 인근에 위치한 4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상대적으로 신축인 건물을 바탕으로 맞은편 오래된 상가를 개축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브릿지 부분에는 유리 패널을 풍부하게 사용하여 투명성과 채광을 더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세로 50m, 가로 20m가량의 상대적으로 커다란 공동주택 건물입니다. 코어 부분과 구조체, 상징적인 1층 측면 파사드만을 남긴 채 나머지 부분을 유닛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세대마다 모두 똑같은 평면이 아니라 세대마다 여러 형태와 면적으로 변화 가능한 주거 공간을 고려하였습니다. 추후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오피스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4층 높이 예술극장 창고였던 공간입니다. 도시 회복에 예술인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듯이 창고였던 대형 무주 공간을 새로운 형태의 문화시설로 바꾸고 거대한 파빌리온을 설치해 유입될 미래 인구를 위한 공간을 고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생물학적 로봇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시스템 BR/UR 시스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생물학적 시스템이라는 게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데, 일단 여기서 자기복제 개념이라는 게 지금 이제 모듈이 있잖아요. 그리고 로봇이 각자 자기가 하는 역할이 그 파트별로 부품화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복제라고 하는 거는 그 부품을 복제한다는 걸 텐데, 그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네. 사실 연구를 살펴보면서 저희도 의문을 가졌던 게, 그래서 저 유닛들이 어디서 생성되는지는 고려되지 않고 그것들이 생성된 유닛들이 조립하는 걸 기존에 있는 로봇들이 할 수 있다. 그거를 복제라고 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테마로? 네. 그래서 저희는 타워 안에서 저 유닛들이 따로 생산된다는 가정을 진행하고. 그럼 그 로봇 스페이스라고 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걸 상상한 거예요? 그 부품들이 모여 있는 방인가? 그럼 아니면 네, 저층부 같은 경우는 로봇들이 모여서 생산되는 공간이고, 예. 안 쓰는 기간에는 유닛들을 유닛화 시켜서 평면화 시켜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일종의 그냥 공장이라고 봐도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걔네들이 뭘 해가지고 그걸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든지 뭐든 어떤 원자재가 리소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모여 있는 데가 일단은 로봇 스페이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로봇 스페이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달 시나리오 같은 경우도
거기서는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러면 그 우리가 그 부품들을 가져가야 되는 개념인가요? 거기서의 복제 개념은 어떻게 봐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천체에서는 천체에 있는 재료로 그 복사열 구조체를 만든다고 했고, 지구에서는 새로운 자연에서 채굴을 하거나 기존에 안 쓰는 빈집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을 재활용한다는 식으로 복사를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전제 자체는 그냥 그렇게 잡은 거죠. 근데 왜냐면은 예. 그 원래 저희가 찾았던 MIT 논문에서는 지금 현재 가능한 자기 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미래에는 이 기계 부품 자체까지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구성을 원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저기서 채굴한 어떤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부품화를 저기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고, 일단은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어쨌든 그거는 전제적인 조건이니까 그게 된다는 가정하에 어쨌든 그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부분이 그 조인트를 담당하는 로봇이었는데, 그 앞에 헤드가 어떤 게 들어가냐에 대한 거는 사실은 뭐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조인트 유닛은 저거 자체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건가요? 그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그 한 개가 객체 자체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환경에 반응해서 무리지어서 움직이게 되는 그 군집에서 판단돼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메커니즘도 있고, 그런데 저건 어떤 거에 기반한 거예요? 네, 말씀해주신 사항처럼 이 전체 로봇이 하나의 커다란 군집 생명체처럼 보았고요. 그래서 그 중앙에 있는 타워에서 명령을 내려서 미션을 수행하는 따로 판단은 하지 않는 기계들로 보았습니다. 그렇죠. 따로 판단을 완전한 독립적 개체 개념은 아니고 군집으로 있을 때 그 플로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겠죠. 그 다음 그거였나? 이거 좀 궁금한 게 좀 많았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걸 저런 어떤 저거는 저렇게 해서 만든 공간의 퀄리티가 어떻다 그런 거는 이 담론에서는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 피스 바이 피스가 굉장히 다양한 어떤 각도나 아니면 판단에 의해서 저게 증식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였던 것 같고, 저는 그 자기 증식이나 자기 복제나 저도 이제 로봇에 대한 그걸 보면은 그 하나하나 모듈들은 그 독자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결국은 이 그룹핑이 돼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에 대한 시스템들이 사실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봐서, 근데 그것들은 이렇게 합치는 개념들보다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이동을 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인데, 쟤는 그 조인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프레임만인 거죠? 네, 맞습니다. 프레임만이. 네, 맞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는 질문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관절에 대한 부분에서 유기적인 속성을 부여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가질 수 있는 그 흥미로운 어떤 상황에 대한 거가 굉장히 그 관심이 많이 갖고, 저 바퀴는 나중에 어떻게 돼? 그 위치로 저 바퀴를 이동을 담당하는 로봇은 가서 계속 바퀴를 달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혹시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지 뭐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답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서 바퀴가 알아서 어떻게 될까요? 바퀴 자체는 저희 프레임 안에 종속되어 있는 개체로 사용을 했고, 나중에 이제 저희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는 메인 센터에서 따로 이렇게 조작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퀴도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작은 바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프레임에 존재할 수 있고, 큰 바퀴는 이제 이동형만 쓰이는 식으로 해서 역할을 분담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젝트 548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의 준비에 앞서서 저희는 한번 건축이 변화의 순간에 맞서서 건축이 할 수 있는 혹은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석기 시대 때 이제 터를 만들고 농업에서 농업혁명이 시작이 되고 혹은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을 그런 큰 변화에서 건축은 어떤 구조물을 구축하는 행위가 아닌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오른쪽 제 기준으로 오른쪽 상편과 상편의 오른쪽과 왼쪽은 필라레테의 그림인데 이는 자연환경에 맞서서 인조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의 중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편은 루치아노와 프란체스카의 각각 그림인데 닫힘과 열림의 광장 이전에 생활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는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건축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우주시대의 개막이 됐습니다. 과연 왜 개막이 됐을까요? 가장 먼저 저희는 그 필요성을 생존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찾았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을 찾았어야 됐고 그 드넓은 광장 중에 이는 헤비타블 존이 그걸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헤비타블 존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것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성의 위성인 일례로 토성의 위성인 안셀라두스는 지금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지만 그 밑에는 물의 지속적인 지각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물이 둘러싸여 있는 수구의 존재 가능성 그리고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구 외부에서는 기회의 요소인 물은 지구 내부에서 현재 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화석 에너지의 사용, 화석 연료의 사용, 그리고 해수면의 증가는 이제 저희의 육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앤더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약에 모든 내장된 화석 연료를 모두 사용할 경우 60m의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각 나라의 주요 대도시가 전부 해수면에 잠기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로 다 뒤덮여싸인 공간은 저희한테 하나의 변화였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서서 저희는 어떤 환경을 구성해야 할까요? 저희는 환경이 구성되는 데는 우선순위가 부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대지입니다. 대지는 기존적으로 우리에게 존재해 있던 육지로 이미 존재해 왔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로 다 뒤덮여 있는 공간은 대지가 필수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필수 생활 환경 요소들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물, 순환계, 항상성 유지, 식생, 그리고 오폐수 관리, 에너지 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설비 환경 요소들은 그 대지가 구성된 이후에 생각되어야 할 조건입니다. 그 다음 각각의 시스템들이 각각 어떻게 엮이면서 그들이 어떤 생활상이 이 대지 위에서 펼쳐지고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대지는 분명 저희는 노아의 방주를 제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 떠있는 배와 대지의 차별점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 차이점을 안정감이라는 요소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추상적인 단어의 안정감을 앞으로 어떻게 더 구체화시킬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큰 요소를 선박이 어떻게 평형을 유지하는지 그 원리를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중 유체 방식, 흔히 생각하시는 어떤 물 중탕 방식을 제안합니다. 물 중탕 방식은 외부 유체와 내부 유체가 철저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이 내부 유체, 평형수술 역할을 하는 내부 유체는 외부의 외력을 감쇄시키는 역할을 해서 흔들림을 잡아주고 수평적인 대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더 이제 이렇게 제시하고 이렇게 평형이 유지됐다 하고 넘어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더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선박은 나아가면서 복원성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무게중심과 부력중심 차이의 복원성에 의한 원리에서 선박이 평형이 유지가 됩니다. 보통 선박은 무게중심과 부력중심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저희 대지는 무게를 가장자리 쪽으로 분산시키면서 무게중심과 부력중심을 멀리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복원성이 좀 더 잘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또 둘째, 선박은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평면이 익스트루전된 형식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지는 그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고 그냥 떠 있어도 된다는 조건 하에 어떤 선박이 그래서 익스트루전된 형태가 락커 형태라면 저희는 오목한 캠버 형태를 제안했습니다. 구축 방식 또한 조선술에서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역학적인 구축물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였고, 둘째는 미세한 곡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외부 볼, 저렇게 그 이중 유체 방식을 제안드렸을 때 하나의 유닛은 내부에 있는 대지와 외부 볼로 나뉘게 되는데, 외부 볼은 그 선체가 구축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밑판이 구성이 되면 미리 구성되어 있던 공정에서 제작된 프리패브리케이션 된 유닛들이 붙으면서 구축체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안정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면 저희는 시각적인 안정감 또한 고려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시야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콕핏 사이트 앵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 항공 조종사들이 보통 이제 랜딩을 할 때 얼만큼 기울었는지 또 얼만큼 가까이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각도가 콕핏 사이트 앵글입니다. 이것이 곧 1도라고 하는데, 저희 대지의 중심에서부터 1도가 내려간 지점을 두 번째 지점, 또 1도가 내려간 지점을 다음 지점으로 해서 총 3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경이 274m로 결정이 되었고 전체 지름이 548m, 그것이 곧 저희 프로젝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또 각도는 선박이 최대한 기울 수 있는 30도에서 40도가 그 위에 비어져 있는 볼의 규격을 결정하게 되었고, 사람의 상향박인 30도로 저기 세부 디테일이 결정되었습니다. 외부 볼의 세부 디테일이 결정되었습니다. 외부 볼과 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지가 외부 볼에 떨어져서 부딪히거나 하면 안정감이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계류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계류 시스템은 인공위성과 링킹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어 그 얼만큼 흔들리는지 그 각도를 시시각각 반영하도록 합니다. 또 이 계류 시스템은 단순히 그 물리적인 연결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필수 환경 시스템은 각각 그 목적에 맞게 위치되는데, 대지 하부와 외부 볼 구축체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이사이에 구축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자원들이 대지로 공급이 될 때 이 계류 시스템의 파이프를 이용해 공급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 필수 환경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필수 환경 시스템은 물, 그리고 항상성 유지, 옥폐수 관리, 에너지 관리, 식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 자료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위치가 결정되는지는 저희는 어떤 것이 물질적인지 그리고 비물질적인지에 따라서 나뉘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들은 옥폐수 처리 장치인데, 아까 1도씩 기울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1도씩 기울었을 때 오물 혹은 이제 그 빗물이 대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끝 지점에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일 때를 가장 효과적으로 모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옥폐수 및 정수 시스템을 대지의 가장자리 부분에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외부 볼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배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그 비물질적인 시스템입니다. 비물질적인 시스템은 주로 대지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점은 핵융합 발전기인 토카막인데, 이 토카막은 지속적인 온도 유지 그리고 안정감 때문에 대지의 가장 하단부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는 각각의 이유를 들어서 대지 중에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지, 혹은 대지 외부 볼 중에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스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활상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150m 정도는 얼번으로, 그 다음은 그린, 그 다음은 쇼로 두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동심원을 이루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녹지에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단순히 하나의 유닛으로만 구성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런 각각의 유닛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을지 그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기회는 곧 변화, 그리고 변화는 저희는 대지 그리고 환경의 구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한 개도 안 쓴 유일한 팀인 것 같은데. 그 처음에 그 스테이트먼트가 그 안젤라두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환경에 대한 건축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선언적으로 얘기한 부분, 블레의 어떤 그 뉴튼 기념관인가? 하여튼 뭐 그걸 통해서 하는 것처럼 환경에 대한 구축에 대한 굉장히 강한 그게 있는 거고, 그래서 안셀라두스는 우리가 지금 살아온 환경하고 전혀 다른, 하지만 일단 물로 이루어졌다는 그 공통점, 어쨌든 그 거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 하부의 그런 어떤 그 물이라는 소재에 대한 거하고 그걸로 이제 해양으로 넘어갔는데, 그다음에 해수면 상승이라는 환경 문제로 넘어갔거든요. 안셀라두스가 굳이 거기서 필요한 건가? 그거 없이 그 지구 환경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영토, 새로운 공간, 새로운 어떤 그거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를 충분히 그 공감을 하는데, 안셀라두스는 잘 모르겠어.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공간 그 표준문을 읽었을 때는 우주 시대에 겨냥해가지고 거기서 가능성을 찾고 그게 지구에 적용될 수 있으면 어떤 것들이 적용될 수 있을까 해서 시작이 됐었는데, 처음에 그런 변화에 있어서 환경을 구축하는 거를 목표로 했을 때 그 환경의 가장 필수 조건인 물에 대한 그 이슈를 접했을 때 그 이슈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자료 서치를 계속 했었는데, 안셀라두스라는 위성이 있었고, 그 위성, 그러면 나중에는 이 위성, 그러니까 물로 이루어진 외계 행성에서의 주거를 제한함과 동시에 지구, 굳이 안셀라두스라는 언급이, 그러니까 그걸 특정하지 않더라도 물로 이루어진 혹은 물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겨냥을 하면서 현재 지구에도 적용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그 프레젠테이션도 굉장히 그 기술 중심의 어떤 느낌이 나도록 쭉 그걸 하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이제 패널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제가 받아들였던 개념은 결국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필드라는 개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우주에 대한 그것도 이제 새로운 어떤 엑소더스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이 굉장히 풍요롭고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위기감에서 사실 나오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고, 그런 개념들일 때 새로운 영토에 대한 얘기로 풀었던 게 사실 제일 매력적이었고, 그 부분을 그 과학적 사실에 기인해서 조선공학 뭐 이제 쫙 이제 그런 식의 공학적인 이야기로 풀면서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 처음에 그 설정 자체에서 느끼는 그 매력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그리고 이제 그 표현은 근데 굉장히 판넬이 저기 있지만은 그 표현은 굉장히 서정적인 거죠. 아주 심플한 섹션이겠죠? 네, 아주 심플한 섹션 하나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를 던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 전에 좀 화면을 그 초반에 단면 한 그 정도? 아니 그 다음이죠? 다음. 네. 네. 지금
여기서 일단 이 평형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저 옆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저 문어발 같이 돼 있는 그 부분은 사실은 이 평면상에서의 위치에 대한 보정을 잡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봤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땅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100%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눈에서 인지하는 상황으로 인한 불안감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캐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 부분은 되게 너무 이렇게 좋게 봤어요. 저 안에 있는 그 볼 안에 있는 물의 그 유동성이 근데 지금 저 구조로 떠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전 그게 일단은 왜냐면은 저 프레임워크로 하기 전에 저것에 대한 부력은 뭘로 담보하는 거지?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배에 일부러 물을 넣잖아요. 배에 우리가 일부러 물을 넣어서 그 부력이라는 게 결국은 그거만큼의 상대적인 힘으로 받쳐주는 건데 그냥 이게 느낌으로는 저기 담겨져 있는 것과 저 볼의 그 파라메타, 그 엣지하고의 관계는 거의 수평선으로 맞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닿는 구조라고 할 수 있나? 약간 여기서 이 얘기는 하나 해야 되겠다. 그거를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고 기술적으로 틀렸어. 그래서 아니야, 뭐 이건 아니야. 그냥 궁금하다니까요. 워낙에 이게 테크니컬 드로잉 같은 식으로 많이 접근이 돼가지고 그냥 궁금한 거죠.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서피스가 결국은 부양스라고 해서 계속 그 부력은 반력을 만들어서 이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은 완전히 잠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위는 프레임 스트럭처로 돼 있고 근데 저 물이 기본적으로 저 바깥에 스트럭처가 떠 있다는 가정 하에 사실 큰 거 안에 우리가 표주박 같은 거 띄워놓은 셈인데 그러니까 자체가 물에 잠길 것 같이 생겨.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떠 있을 수 없는 구조라고 느껴지는데 그럼 저 안에 그 시스템 그 두께 거기서 부력을 만드는 건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일단 있어서 나머지 거는 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저게 좀 어렵더라. 네,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철제로 이제 만들게 되면 철판이 저렇게 됐다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데 미래를 조금 겨냥해 봤을 때 저희는 탄소 소재를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재? 네, 소재로적인 측면을 통해서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만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도 배로 생각했어요. 계속 배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뭐 카본 같은 개념으로 간다. 뭐 그럼 그 자체가 비어 있는 어차피 저 레이어는 비어 있는 거니까 저게 가라앉기는 쉽지 않지. 근데 문제는 그거 아닐까? 밖에서 들어오는 물에 대한 저항이나 진폭을 받아줄 수 있는 서피스가 이미 기울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 안에 거는 움직이지 않을까요? 굉장히? 저 프레임 사이가 서피스로 막혀 있다고 하면은 그 외부 저항의 추가적인 저항에 대해서 괜찮은데 저렇게 이제 뚫려 있는 구조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물의 영향에 우리가 새로운 필드라고 규정한 그 부분이 사실은 해수면 위에 그대로 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지. 저것이 표현이 안 된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뚫려 있는 것이 유리창처럼 막혀 있는.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사이가 막혀 있는. 네, 사이도 그래핀 소재로 이용해서 투명하게 막혀서 가시감에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막혀 있는 거야? 네. 진짜죠? 네, 진짜 막혀 있습니다. 진짜 막혀 있습니다. 그럼 얘기가 다르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게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게 되게 뭐 크리티컬한 질문이라고 생각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봤던 거는 그 땅에 대한 이슈와 그 환경을 설정해야 되는 위치로서의 건축에 대한 그 스테이트먼트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워킹 바벨 팀의 이유림, 이양규, 문지호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프롤로그, 메인 기술과 주제, 사이트 선정과 서브 기술, 디자인 과정, 크로스 인더스트리, 건물의 구성 모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인간은 높은 곳을 갈망했습니다. 바벨탑 신화는 과거 인간들의 닿을 수 없는 곳에 대한 욕망의 크기를 말해줍니다. 그 욕망은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 또한 여전히 가장 높은 곳에 대해 상상하며 그곳에 닿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미 지구는 초고층 건물들로 가득하며 인간들은 푸른 하늘에 그치지 않고 무한한 우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의 발전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건축가들은 공간의 기술을 담지 않을 수 없습니다. SF 작가 아서 클라크는 낙원의 샘에서 우주에 닿을 수 있는 바벨탑으로 우주 엘리베이터를 제안하였습니다. 그의 우주 엘리베이터는 우주와 지구를 연결해주며 그 자체가 하늘로 가는 계단이자 바벨탑이 됩니다. 소설 출판 당시 기술력으로는 먼 미래에 대한 상상이었지만 이제 우주 엘리베이터 기술은 그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우주 기술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통해 건축의 한계를 넘어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는 미래의 초고층 빌딩을 상상하였습니다. 우주 엘리베이터란 지구의 표면과 정지궤도에 건설한 우주 기지를 케이블로 연결하여 물자나 사람을 수송할 수 있게 만든 엘리베이터입니다. 우주 엘리베이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정지궤도에 인공위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후 인공위성에서 케이블을 내려 지구의 표면과 정지궤도를 연결합니다. 이때 무게중심을 정지궤도 위에 올려놓기 위해 지구의 반대 방향으로 케이블에 무게추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주 엘리베이터는 정지궤도에 인공위성이 있고 케이블을 오르내릴 수 있는 클라이머가 있습니다. 저희는 우주 엘리베이터의 클라이머가 크레인으로 작동해 초고층 빌딩을 짓는 데 필요한 기술력을 보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아가 우주 엘리베이터의 케이블은 초고층 빌딩의 구조물이 될 것입니다. 우주 엘리베이터 기술은 과거 신화에서 실현하지 못했던 바벨탑을 실현시킬 기술력이 될 것입니다. 우주 엘리베이터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며 논의해야 할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중 대상지 선정 문제와 클라이머가 상승 및 하강하는 데 필요한 방식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여 나름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상상하고자 했습니다. 대상지 선정의 경우 우주 엘리베이터가 건설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검토하여 선정했고 클라이머의 이슈의 경우 최근 떠오르는 초전도 자기 부상 열차 기술을 적용하여 작동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대상지 선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정지궤도에서 케이블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적도 근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진, 화산 등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판의 경계가 아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미세 오차 조정을 위해 바다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 적도에 위치하며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 몰디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라이머를 작동하기 위해 적용한 서브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왼편은 초전도 자기 부상 열차의 구조도이고 오른편은 저희가 제안하는 수직 이동 시스템, 우주 엘리베이터의 클라이머에 대한 구조도입니다. 클라이머가 오르는 케이블의 내부에는 초전도 자석이 내장되어 있고 함께 내재되어 있는 수평 코일과 수직 코일이 상호작용하여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형성된 자기장은 클라이머를 자유롭게 상승, 하강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과정입니다. 6단계에 걸쳐 저희의 디자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트로 선정한 몰디브는 띠 형태의 섬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층부를 몰디브 주변의 해상에 띠 형태로 구성하여 군집의 일원으로서 보이는 것을 의도하였습니다. 항구, 공항, 다리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자력과 화력으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상부 초고층 빌딩은 신화 속의 바벨탑의 형상을 띠도록 쌓아 올렸습니다. 높이는 2km 정도로 쌓아 올리는 구성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총 5개로 구분되는 이 부분은 상업시설, 문화 및 여가시설, 주거 및 숙박시설, 업무시설, 우주연구소로 설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상부의 초고층 빌딩이 찢어지는 형태로 아트리움을 형성해 내부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딩의 최상층에 또 다른 우주 케이블을 결합하기 위한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다른 케이블들이 꼭대기에 있는 장치에 연결되고 지상부의 빌딩은 그 자체로 케이블을 고정하는 앵커가 됩니다. 연결된 케이블들은 빌딩이 우주까지 올라가기 위한 구조체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구조체가 된 케이블의 모듈이 고정됩니다. 모듈은 원하는 높이에 고정될 수 있습니다. 모듈의 형상은 뒤집어진 바벨탑인데 이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다른 방식으로 높아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듈은 끝없이 만들어지며 빌딩은 우주를 향해 높아집니다. 모듈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역할을 가진 모듈이 군집을 이루며 높아질 것입니다. 앞선 내용들을 종합하여 저희는 우주 엘리베이터 기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작용하며 초고층 빌딩을 쌓아 올릴지 크게 4단계로 생각했습니다. 먼저 우주 엘리베이터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우주에서 지상으로 케이블을 내려 고정시킵니다. 이때 기반 시설은 오차를 수정하며 케이블의 고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주 엘리베이터의 클라이머를 이용해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클라이머는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현장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머의 크레인을 결합하여 지상부 초고층 빌딩의 건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주에서 추가로 케이블을 내려 지상부의 초고층 빌딩 꼭대기와 결합시킵니다. 이 케이블은 미래에 끝없이 솟아날 초고층 빌딩의 구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곽의 케이블에 이동식 모듈이 결합되어 자유롭게 상승 및 하강합니다. 이 모듈은 다른 모듈을 건설하기 위한 복공판이자 연구기초를 다집니다. 이동식 모듈은 여러 개가 존재하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모듈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듈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듈에는 총 4가지 형태의 모듈이 있습니다. 이동식 모듈, 우주 정거장 모듈, 주거 모듈, 그리고 생산 모듈입니다. 이 모듈들은 다른 역할을 하는 모듈이지만 공통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모듈이 만들어질 때 바닥판의 역할을 하던 부분은 기계실이 되어 모듈의 전기 설비를 담당하고 옥상 부분에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의 중심부에 다른 모듈로 이동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먼저 이동식 모듈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물에 연결된 케이블을 레일로 사용하여 움직이는 모듈이고 다른 모듈에 결합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듈들을 지을 때 모듈을 쌓기 위한 기초시설이 되며 기계실과 결합해 데이터를 받아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하고 우주 정거장 모듈과 결합했을 때 활주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두 번째로 우주 정거장 모듈을 보시면 현재 공항이나 정거장의 역할을 하는 모듈이며 지구를 비행하거나 우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듈은 다양한 높이에 위치하며 높이에 따라 달, 화성 혹은 더 멀리까지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이동식 모듈을 결합했을 때 공항으로 사용되며 경납고와 연구소가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거 모듈을 보시면 이 건물의 이용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고 사람들의 채광이나 쾌적함을 고려해 중앙에 아트리움이 있으며 건물들 앞쪽으로 길이 나 있어 사람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디서든 쉽게 플랫폼으로 갈 수 있도록 브릿지가 여러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층에 2개의 집이 수직적으로 있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였고 병원, 마트, 회사 등이 함께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모듈입니다. 생산 모듈은 농업과 상업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이며 많은 양의 물자를 생산해내야 하므로 주거 모듈에 비해 크기가 큽니다. 또한 주거 모듈과 마찬가지로 채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트리움이 뚫려 있습니다. 아트리움과 창가 쪽에 해가 잘 드는 곳에 농사를 짓고 층마다 스마트팜이 형성되어 있어 농작물의 생산을 담당합니다. 저층부에는 작은 공장들이 있어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생산합니다. 많은 물자가 나오기 때문에 운반이 용이하도록 브릿지가 연결되어 있으며 플랫폼과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주 엘리베이터는 SF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봤을 때는 우주 엘리베이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우주 엘리베이터라기보다는 이제 정지 위성의 그걸 이용한 그러니까 그 바벨탑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인간의 그 무한대, 그러니까 그 끝이 하늘에 이르겠다는 어떤 개념으로 시작된 그런 성서에 나오는 얘기들과 이제 이걸 봤을 때 묘한 기분을 좀 느꼈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걸 위한 기술을 가지고 끝없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 타워 프로젝트가 되게 많았어요, 이번에 제출 중에. 근데 그 저게 중간이 없는 타워는 이게 처음이야. 그래서 약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와이어로 딱 공정 궤도까지 있는 데서 그 사이사이가 그 엘리베이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런 원하는 지점 또는 그 위치에 수직적인 그 변이 안에서 그런 어떤 인공 구조물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게 그 바벨탑이 어떻게 보면 엔들리스 타워 같은 개념인데, 물론 저건 끝이 있겠죠. 그 위성까지가 이제 끝인데 그 안에 그 파트들은 되게 다양하고 많이 존재할 수가 있다 보니까 거의 그 증식 개념 같은 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부분이 일단 좀 되게 흥미로웠었고, 근데 이제 궁금한 거 중에 하나는 어떤 거였냐면은 일단 그 쉐입을 이렇게 웨지 스타일로 이렇게 각각의 블럭을 이렇게 웨지 스타일로 단면에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일단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뭐 없으면 그냥 뭐 없다고 해도 돼요. 억지로 만들 때 보면 부자연스러워. 이유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원래 네. 초고층 빌딩은 네. 폭으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가 예? 원래 기술적으로 맞기 때문에 저층부는 그런 형태를 하려고 디자인을 했고요. 그 위에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무한히 올라갈 수 있는 모듈의 경우에는 그걸 오히려 기술을 뒤집는다는 의미로 반대로 뒤집어서 저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저 위에 있는 게 굳이 이쪽 순방향의 어떤 웨지 스타일로 될 필요는 없겠지. 어차피 잡고 있는 부분이 거기가 아니니까. 그런 그게 있었다. 그러면 이 각각의 블락이라고 할게요. 공중에 떠 있는 블락들이 그 생산 블락, 뭐 업무 블락, 뭐 주거 블락 이런 식으로 나눴던데, 굳이 그렇게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한 근거가 있나요? 사실 건축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무한대로 증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모듈의 형상도 정말 무한대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상상을 했지만, 일단 프로토타입을 먼저 제안해보고자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4가지 모듈을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념상으로는 뭐 필요한 모듈들은 그 후에도 더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지을 수 있는 과정도 결국은 이 가운데 엘리베이터로 계속 위로 쌓아 올려줘야지만 위에서 할 수 있는 그 구조잖아요. 그죠? 미래가 되면 저희 정주궤도에 있는 우주 정거장이 점점 더 커지거나 사이즈가 커진다면 거기서도 제작을 해서 위에서 아래로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높아져서 그쪽이 더 효율적일 경우에는 위에서 만들어서 아래로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옛날부터 그 바벨탑에 대한 그 해석들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쨌든 요 해석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어쨌든 그 와이어를 정지 위성하고의 관계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만 생각하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건축으로 바꾸는 부분에서의 도전이 되게 재밌어서 잘 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프트 오브 스페이스 리프트를 발표할 조한재 조이재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제안하기 앞서 현대의 로켓 발사 건물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넓은 면적의 자연대지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시설 때문에 너무 많은 자원과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는 발사 시 화염과 연기 때문에 말과 격리되어야 하며 이 방식은 친환경적이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는 위성과 물자를 전달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발전하는 기술을 수용하여 새로운 우주산업의 모델을 건축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새로운 시나리오는 우주 발사 시스템이 소형화되고 친환경적으로 개선되어 건축물과 도시에 도입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대기업이나 강대국이 점유하는 우주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스타트업들이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다양성을 늘리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 우주산업은 대기업과 강대국이 독점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지구에서 총 180회의 로켓 발사가 있었는데 이 중 미국의 발사가 76회였으며 그중 61회가 스페이스X에 발사했습니다. 중국도 62회의 발사를 차지하였습니다. 우주산업은 엄청난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덜한 소형 로켓이나 소형 위성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한다면 우주산업에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핵심 기술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원심력 발사대입니다. 원심력은 축을 기준으로 물체를 회전시켰을 때 중앙으로 물체가 모이려는 구심력이란 힘에 반대되는 가상의 힘으로 물체는 그 궤도를 벗어나려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로켓 발사에 그대로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 스핀런치는 로켓을 원심분리팔에 결합하여 회전시키고 시속 8,000km의 속도로 발사하는 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최근에 고도 100km의 발사체가 도달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하며 기존 로켓 발사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작은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 시스템의 규모를 더욱 키우기를 원하지만 저희는 이를 오히려 소형화시켜서 스타트업이 소형 로켓과 위성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른 기술은 3D 프린팅으로 로켓과 위성을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라는 기업은 80% 이상을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로켓을 생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3D 프린터에 로켓팔을 결합시켜 매우 정교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로켓에 이어 위성도 3D 프린터로 제작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잉과 에어버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3D 프린팅 기술과 원심력 발사대가 결합된 새로운 건축을 제안합니다. 원심력 발사대는 화염이 발생하지 않아서 도시에 도입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수직 방향의 로켓 발사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물자를 지하로도 발사하여서 물자를 고속으로 교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도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혁신이 가져올 효과를 크게 가속화, 소형화, 일상화로 예측하였습니다. 먼저 우주산업의 가속화 효과입니다. 많은 횟수의 발사를 통해 우주 공간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으며 우주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수리위성을 발사하는 등 문제를 해결합니다. 소형화는 말 그대로 발사시설이 차지하는 공간 규모가 축소된다는 뜻입니다. 공간 규모를 적게 차지하면 할수록 경제적으로 친환경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스타트업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화 효과는 대중이 우주산업을 직접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간 대중들과 동떨어져 있던 우주산업이 더욱 친숙해질 것이며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제안이 발전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원심력 발사대와 지하 인프라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 이뤄질 것 같은 변화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저희의 제안을 가장 효율적으로 담은 새로운 건축물이 탄생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여러 우주산업 건축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시화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국경을 넘어 도시 간의 교류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코스믹 허브는 저희가 제안할 새로운 건축 방식입니다. 원심력 발사대와 3D 프린팅을 통한 로켓과 위성 생산, 그리고 지하 물자 교류 인프라를 갖추는 건축 방식이고
이를 가장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건축적으로 제한할 것입니다. 왼쪽 상단의 스케치는 정보가 담긴 테이프에 회전하여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비디오 테이프 방식에서 영감을 받아 그렸습니다. 다양한 위성과 로켓이 발사대를 통해 회전하여 우주 공간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마치 비디오 플레이어와 같은 건축물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스케치입니다. 오른쪽 개념은 아키그램의 플러그인 시티입니다. 1960년에 제안된 이 개념은 우주시대에 대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미래의 비체계적인 새로운 건축 개념입니다. 크레인 시스템으로 미리 건설된 메가스트럭처에 유닛 방식의 건축물을 꽂아 넣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개념을 일부 차용하여 새로운 건축 방식을 제안합니다. 우선 삼각 그리드 기반 스트럭처를 먼저 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실력 발사대와 지하 인프라를 삽입하고 로켓 제작과 운송 캡슐 제작을 위한 공간을 건설합니다. 이후 수직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코어와 오피스 모듈을 삽입합니다. 위성 제작을 위한 3D 프린트 벽을 곳곳에 배치하여 이를 발사대와 연결할 레일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건축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생성할 BIPV 방식의 외피로 건물을 덮습니다. 이는 언제든 내외부가 증축되거나 변형될 가능성을 가집니다. 3D 프린팅 벽은 로봇팔과 결합된 3D 프린터가 수직 수평 그리드를 기반으로 움직이며 소형 인공위성을 제작합니다. 제작된 위성은 레일 시스템을 통해 이동합니다. 아래의 3D 프린터는 각각 로켓과 물자 운송 캡슐을 제작합니다. 원심력 발사대는 레일을 통해 이동된 로켓 또는 물자 캡슐을 결합하고 회전을 통해 캡슐이나 로켓에 위성을 추가로 삽입합니다. 이후 고속 회전을 통해 지하 또는 우주로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지상 6층, 지하 1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주황색 부분은 모듈들을 연결시켜주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지하층은 로켓과 캡슐 제작을 위한 3D 프린터가 위치한 제작 공간이며 그 사이로 컨트롤 룸들이 존재합니다. 제작된 캡슐과 로켓은 레일을 통해 발사대에 결합됩니다. 지하층에는 다른 건축물이나 도시로 물자를 운송할 진공 튜브가 존재합니다. 2, 3, 4, 6층은 오피스 모듈과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존재하고 3D 프린터를 통해 위성을 생산해 레일을 통해 발사대에 결합됩니다. 삼각 그리드 기반으로 자유롭게 확장되거나 공간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5층은 자기부상 엘리베이터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업체 간의 재료나 물자의 조달이 용이합니다. 이 건물의 작동 방식이 보여지는 부분으로 로켓이 생성되고 발사대에 결합된 후 제작된 위성을 결합하여 발사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왼쪽 상단은 1층의 오픈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초록색 튜브는 위성이 이동하는 공간이고요. 오른쪽 상단은 지하층의 지하 인프라와 로켓 제작 방식을 보여줍니다. 왼쪽 하단은 원심력 발사대 내부 모습이며 마지막 사진은 오피스 모듈과 내부 전경입니다. 건축물 밖에서 바라본 후면 모습으로 로켓 발사 시스템이 일상화된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건축적 개념에 이어 도시적으로 적용한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도심에서 모듈 방식으로 제작된 유닛을 크레인을 통해 원심력 발사대에 결합하며 새로운 우주산업 건축물들이 서로 지하 인프라를 통해 연결됩니다. 도시화된 시스템은 빠르게 물자를 교류하며 우주공간 발전은 도시의 발전과 함께 이뤄질 것입니다. 발사대는 다양한 규모로 존재할 수 있기에 부피별로 3가지 디자인을 제안하였으며 건물에 여러 개의 발사대가 결합되는 형태부터 경사를 가진 발사대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스테이션 개념을 제안하였습니다. 만약 환경적으로 제약이 있어 도심 내에서 발사가 어렵다면 한 지점에 여러 대의 발사대를 결합한 스테이션에 모여서 발사됩니다. 스테이션은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도시 또는 건물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경상남도 사천시에 빈 부지가 도시화된다는 가정하에 이 시나리오를 제안하였습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1순위로 추진되는 곳이며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희 프로젝트의 가상 대지로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가 적용된다면 도시 간의 소통이 우주 산업을 매개로 활성화될 것입니다.
국가별 경쟁이 약화되고 도시 간의 교류를 통해 우주산업의 기류가 매우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는 기존의 느린 방식에서 빠른 발사 방식을 통해 우주 궤도에 새로운 좌표를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로 빠르게 로켓 배송을 보낸다고 하면 적당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판넬을 보는데 너무 깨알 같은 글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읽는데 한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원심력 발사기에 대한 걸 처음 알았을 때 그걸 보고 언제였지? 그 기사랑 그거를 보고 참 세상에 별 또라이가 다 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다 모아다가 도시에서 계속 쏘겠다는 팀이 나오면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기술은 이미 지금 이제 스타트업에서 만들고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거를 도시라는 매체에 접목시키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상 속의 우주 개발이라는 거가 너무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일상 생활 속에서 아까 마지막에 로켓 배송 얘기도 했었지만은 굉장히 일상화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유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기존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이게 어떻게 정비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산업들이 어떤 식으로 바뀔 건가에 대한 그 암시나 메시지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인데, 제가 그냥 궁금한 거는 사실은 이 프로젝트는 거기서 끝난 프로젝트이더라고요. 끝나도 되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건축을 보여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왜냐면 약간 압박이었을까요? 예를 들면 또 건축 현상이니까.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건물 없어도 되는 프로젝트이거든요. 리서치도 되게 탄탄하고 그냥 쫙 거기서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건물 설계 안 해도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지점인데 거기까지 더 가야 되겠다라는 게 그래도 건축 공모전이니까, 왜냐면 그냥 궁금해서 비판적 시각이 아니니까 그냥 대답해도 돼요. 이 건축물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힘이 사람들이 건축물에서 살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사실 요즘 보면은 이제 3D 프린팅이라던가 AI라던가 로봇 등의 발달로 사람들이 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점점 밖에 나가지 않고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산업적으로 관심도를 조금 올리려면 약간 그러한 신기술들과 어떤 우주산업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장소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거를 건축물로서 매개하고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실 사람의 관심이 잘 닿지 않으면 그런 발전도 조금 더뎌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에 넣는 것이 어느 정도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100% 당연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이제 제 얘기는 이제 결과물로서의 그 건축물을 설계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건축물 설계는 안 해도 이 이야기의 완성 지점은 다 이미 있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설계를 해서 마지막에 보여줬는데 이 표현이 어떻게 되나? 근데 그거가 당연히 건물까지 설계를 해야 돼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나도 뭐 질문이 참 이상한데 나는 그게 궁금한 거야. 왜냐면은 저는 여기 담겨 있는 게 산업 전반에 관한 거, 도시와 그다음에 뭐 우주 산업의 생태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굉장히 잘 풀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꼼빼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보자는 거니까. 근데 이제 건물을 설계를 한 게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 아니면은 시간이 남아서 정말 건물도 해볼까가 된 건지 난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사실 저희도 건축물이 꼭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의 어떤 평면이나 어떤 단면적으로 가장 그 산업들이 모였을 때 빠르게 그런 것들이 생산되고 발전될 수 있는 형태를 그래도 건축적으로 풀어보고 싶어서 건축물을 하나 설계해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뭐냐면은 그 지금 대답은 괜찮아요. 예. 더 그를 물리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 봤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가치 평가가 내재된 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질문하는 거는 왜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학생들이 어떤 사고를 디벨롭하는 데 있어서 딱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아니면은 학교 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그 평입 단면까지는 꼭 가야지 끝낸 거라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낄까? 그냥 그게 그냥 궁금했을 뿐이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차피 그 결과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뭐 그거 아니고 딱 스토리 라인으로 세팅해서 이런 체계에 대한 얘기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숙제를 덜한 것 같은 느낌? 하나는 구체적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풀어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경험들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작업들 보면은 굉장히 다들 그 새로운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거를 풀어나가는 방식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진지하고 그래서 너무 여기 있는 얘기들 다 모아가지고 하면은 진짜 대단한 걸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다 귀결이 건물로 끝나는 거가 사실은 제가 그렇다고 거기 공모전 취지에 건물을 설계하지는 마세요라고 쓰긴 또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다 이렇게 건물로 귀결되는 거를 보고 이게 건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절차를 과감히 생략할 수 있었으면은 얘기를 좀 더 익스트림하게 키울 수 있었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설계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보다도 우리가 어느 선에서 딱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멈추고 딱 던졌을 때 우리가 그 자신감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물론 이렇게 건물이 다 어느 정도 건물이 있고 물리적인 환경을 딱 해놓은 걸 보고 야 역시 내가 있으면 정말 멋있어 하고 그 스스로 더 자신감이 물론 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부분은 그냥 제가 딴 걸 다 떠나서 이제 요즘에 공모전 심사를 몇 개 하면서 이제 느끼게 된 약간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치 평가의 내용이 아니라 스스로도 궁금하고 스스로도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면은 또 다른 디벨롭을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하면서 아직 안 끝난 거지? 여하튼 뭐 그거를 좀 겸사겸사 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잘 봤습니다. 예.